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익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외부 일정으로 인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신익균 대표를 대신해서 편집국장인 제가 디펜스 브리핑을 대신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세계 각국의 흥미로운 군사 관련 소식들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메인 뉴스는 조별과제는 반드시 실패한다 라는 교훈을 많이 던져준 사례죠. 유럽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기 공동개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있다 라는 소식부터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해상작전 헬기 도입을 의결을 했죠. 미국의 MH-60R이 사실상 가장 유력한 후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종이 출사표를 냈다는 소식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을 걸지 않고는 승부가 어려울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조건들을 제시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단신 5가지부터 보고 가시겠습니다. 납품 지연과 비용 상승 압박을 견디다 못한 조선업체 핑칸티에리가 결국 로봇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핑칸티에리가 현재의 건함 속도를 높이기 위해 용접공을 줄이고 대신 용접용 로봇을 시범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모든 작업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핑칸티에리 원래는 이탈리아 업체인데 현재는 미국의 위스콘신주에 있는 조선소 하나를 인수를 해서 이곳에서 LCS, 그러니까 연안전투함이죠. 이것과 미국의 차세대 호위함인 컨스텔레이션급을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 조선소들 굉장히 큰 문제가 있죠. 미국의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하는 존스법 때문에 미국 조선업계는 사실상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 존스법이라는 것이 미국의 항구와 항구를 오가는 모든 선박은 미국 업체 그리고 미국인 주주가 지배하는 회사여야 되고 직원들도 미국인이어야 되는 미국 소재 사업장에서 건조된 배여야 한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인데 이러한 법 때문에 미국은 모든 군함을 해외에 발주하지 못하고 오로지 순수 국내 생산만 하고 있습니다. WTO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불공정 무역의 한 사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 법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의 이 납품이 계속 보장이 되니까 조선소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런데 이 조선사들 노조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시설 투자를 할 이유가 없으니까 조선사 자체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건함 속도가 계속 느려졌는데요. 최근에 미 의회, 미 해군에서 이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니까 노동자들을 다그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 결국에는 로봇을 도입해서 작업 시간을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 핑칸티에리의 용접공들은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노동자들은 일정 노동 시간만 근무를 해야 되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줘야 하는 데 반해서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초기 투자 비용만 들이면은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매우 높은 효율의 업무 성과물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핑칸티에리는 비용 절감이라든가 건조 속도를 올리는 차원에서 이러한 로봇화, 자동화 공정을 더 확대 도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핑칸티에리는 이러한 공정을 통해서 매년 2척 정도인 호위함 건조 속도를 매년 3척에서 4척까지 확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노동자들이 당연히 반발하겠죠.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 건함 사업을 정상화시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만이 5세대 전투기 독자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재 상세 설계 단계인 이 전투기는 2028년 초도 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는 2031년 대량 생산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우리나라의 KF-21 블락3가 추구하는 성능과 유사한 목표 성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이 1990년대 경국 전투기라고 하는 자체 개발 전투기, 굉장히 불안정한 그 전투기를 만들어내고 나서 30년이 흘렀습니다. 이 전투기라는 것은 개발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술이 들어가고 또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대만 정도의 국력을 가진 국가가 독자적으로 이러한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그런데 대만은 중국으로부터 전방위적인 제재를 받고 있죠. 대만에 전투기를 수출하거나 전투기 관련된 기술을 수출하면 중국의 제재를 받게 되고 중국과 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쉬쉬하고 있습니다. 지금 F-16 전투기만 하더라도 공식적으로는 F-16 전투기가 잘 인도가 되고 있다, 전력화가 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지만은 대만이 2020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승인을 받았던 그 물량은 145대의 성능 개량 키트 그리고 66대의 신조기였습니다. 성능 개량 사업은 대만 내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다 완료가 됐죠.
지난해까지 전부 다 끝났는데 66대의 이 신조기 가운데 대만 공군에 현재까지 인도된 수량은 단 한 대도 없습니다. 공급망 대란 문제도 있겠지만은 미국의 정치적인 의지에 따라서 이런 전투기 수급 문제가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대만은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 모델 전투기 개발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대만은 전투기용 A사 레이더 그리고 엔진과 같은 핵심 부품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마도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러한 부분을 지원을 해줘야 될 텐데 대만이 목표로 하고 있는 시기에 과연 시제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중국 당국은 푸젠 항공모함이 곧 시운전에 들어간다고 선전하고 있는데 정작 위성사진에 찍힌 푸젠 항모는 보수작업 공사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1월 8일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푸젠함의 비행갑판 후방부 공사가 진행 중인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네, 중국이 연초에 이 푸젠 항모가 조만간 시운전에 나설 것이다 라고 선전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원래 계류돼 있었던 부두에서 벗어나서 드라이도크로 들어갔죠. 물까지 전부 다 빼놓고 대대적인 공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1월 5일과 6일 어간에 촬영된 위성사진을 보면은 이 갑판, 특히 비행갑판 부분 앵글덱 쪽에 프라이머 도색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프라이머 도색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방수포를 덮어놓은 것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작업 공정이 위성과 항공사진에 촬영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비행갑판 후방부, 그러니까 함재기 운용 장비 중에 어레스팅 기어가 들어있는 그 뒷부분에 이 주황색 표식이 또 발견된 건데 아마도 이 공사가 갑판 전방 부분뿐만 아니라 후방 부분까지 이렇게 확장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공사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큰 규모로 보이는데 과연 중국이 얘기했던 대로 조만간 시운전에 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 후속 계약 체결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항모 조선사인 헌팅턴 인걸스 측이 항모 건함 인프라 붕괴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크리스 카스트너 HII 최고 경영자가 미 행정부의 항모 계약 일정 연기로 인해 주요 협력사들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으며 이는 미 항모 전력 유지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도 그렇고 바이든 행정부 때도 그렇고 왜 미국은 민주당만 들어서면 항모 전력에 이렇게 크게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바마 때 시퀘스터 한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예산을 깎아서 항공모함들의 연료 교체와 오버홀 작업이 굉장히 많이 미뤄졌었죠. 그래서 니미츠 항공모함 그리고 중동 지역에 나가 있는 아이젠하워 항공모함은 원래 일정대로라면은 오버홀을 하든지 아니면 퇴역을 했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밀리고 있죠. 근데 원래 계획은 2024 회계년도에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 5번함, 6번함 이것을 일괄적으로 소요 결정을 하고 3년 동안, 그것도 최소 기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전 자금을 제공을 해서 뭐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준비 작업을 해서 2028년에 본 계약, 두 척을 한꺼번에 계약을 해서 2030년대 초반에 순차적으로 나온다. 이것이 원래 로드맵이었는데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2023년과 4년에 이 예산 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괄 발주도 하지 않았고요. 결국 이러다 보니까 이 헌팅턴 인걸스 인더스트리는 결국에는 최종 조립하는 사업자고 여기에 항공모함에 들어가는 각종 구성품들을 제작하는 하청업체들, 이 업체들은 사전에 미리 오더를 받아서 이 부품하고 장비들을 만들어서 납품을 해야 나중에 계약이 체결됐을 때 제 시간에 이 항모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발주 확정을 계속 미루고 있어서 항모 전력 공백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이 항공모함이라는 것은 결국 미국의 힘의 상징이고 해외 군사력 투사의 선봉인데 집권할 때마다 이러한 핵심 전력에 계속 공백을 만들어내는 미국 민주당,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미 공군연구소가 미래전에서 저가형 순항미사일 대량 투발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최소 500해리의 사거리, 마 1에 근접하는 고화음속, 양산 비용 발당 15만 달러 미만, 다양한 탄두 확장성이라는 요구 조건이 붙은 이 미사일은 기존의 대량 생산 중인 제즘 기술을 기반으로 가격을 크게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미국은 보통 전쟁을 수행하게 되면은 순항미사일을 대량으로 쏟아부어서 적의 지휘통제 시스템이나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후에
공군력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사일이라는 것이 가격이 굉장히 높고, 가격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복잡하고 제조 과정도 오래 걸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군에서 발주했을 때 적시에 가용 예산 범위 안에서 충분하게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 공군은 순항 미사일을 최대한 싸게 만들어서 유사시에 대량으로 투발하고, 이 대량으로 투발하면은 그 인벤토리를 또 메워야 되니까 신속하게 발주해서 신속하게 납품을 받아서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염가형 순항 미사일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500캐리라는 사거리는 960km 정도 되니까 재즈 ER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재즈 ER이 현재는 한 발에 150만에서 200만 달러 정도 하는데, 15만 달러라는 것은 이보다 10분의 1 가격으로 납품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굉장히 큰 기술적 혁신을 이루어야만 이러한 미사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언제쯤 나올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뉴스입니다. 조별 과제는 항상 실패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무기체계 공동 개발할 때 이것을 조별 과제에 빗대서 항상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독일과 프랑스가 진행하고 있는 이 조별 과제,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프랑스와 함께 차세대 전투기와 전차를 공동 개발하자고 합의했던 독일이 유로파이터 타이푼 트렌치 5를 준비하고 다른 유럽 국가들과 별도의 전차 개발 사업을 추진하자 프랑스의 인내심이 결국 폭발했습니다. 프랑스 의회가 독일과의 공동 개발 사업을 재검토하고 사업 실패에 대비한 플랜 B를 요구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프랑스가 현재 독일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FCAS와 차세대 전차 개발 사업 MGCS는 그 사업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며, 프랑스 정부는 2024 회계년도 예산안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플랜 B를 마련해야 한다고 프랑스 상원 의원들이 보고서를 통해 현지 시각 1월 8일 지적했습니다. 상원 국방위원회 공화당 휴즈 사우리 의원과 사회당 엘렌 코네이 무레 의원은 공동 작성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업계도 FCAS와 MGCS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라고 밝히면서 파리와 베를린이 추구하는 목표에는 누가 보더라도 불일치가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차세대 전차 사업 MGCS에 대해서는 독일 측 파트너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면서, 독일이 최근 유럽 여러 국가들을 규합해 레오파르트 2A8 이후의 신형 전차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KF-51을 만들어 헝가리에 생산 거점을 설치하는 등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들은 독일의 이러한 신의성실 원칙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묻고 기존에 추진되던 EMBT 구상 독자 추진과 르클레르 전차 추가 현대화 사업 등 플랜 B를 준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들 의원은 또 전투기 개발 사업인 FCAS에 대해서는 2029년에 기술 실증기 비행이 예정돼 있지만 사업은 진척이 없다면서, 최근 유로파이터 타이푼 사례에서 본 것처럼 독일이 해외 수출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 전투기의 해외 수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FCAS를 구성하는 전투기 구성 요소 NGF의 경우 당초 예상 가격보다 2배, 심지어 3배 이상 비쌀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무인기와 연동해 작전할 수 있는 라팔 스탠더드 F5 모델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프랑스 정치권의 이 같은 요구는 최근 독일 측에서 감지되고 있는 배신 가능성에 대한 프랑스 업계와 정치권의 불안과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프랑스가 독일과 손절하고 독자적인 전투기와 전차 개발에 들어갈지 향후 상황 전개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일단 FCAS 6세대 전투기를 개발을 하는데, 이 전투기 개발 사업에는 프랑스 측에서는 다소, 독일 측에서는 에어버스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스페인도 인드라사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스페인 지분은 사실 그렇게 크진 않고요. 문제는 이 사업의 주도권을 놓고 다소와 에어버스 간에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다소는 이미 라팔이라는 완성기를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는 업체고, 에어버스도 유로파이터라는 완성기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서로 전투기 독자 생산 능력이 있으니 자신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FCAS라는 것은 하나의 전투기만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투기, 그리고 전투기와 연동되는 광대한 네트워크, 그리고 이 네트워크와 연동되는 무인 전투기까지를 하나로 포괄하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이 의원들이 NGF, Next Generation Fighter라고 해서 차세대 전투기라는 컴포넌트를 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누가 이 NGF를 개발하고 누가 무인전투기를 개발할지는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의 말에 따르면 만약에 독일이 이 NGF를 주도하고 여기에서 기술 지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격 상승 우려와 더해서 수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네트워크 구축하고 이 무인기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 전체 FCAS 사업에서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NGF이기 때문에 다쏘도 그렇고 에어버스도 그렇고 쉽게 양보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툼을 하다가 이미 다쏘는 라팔 스탠다드 F5 개발을 발표를 했고요. 에어버스 측에서도 현재 독일 정부에 유로파이터 트렌치 5 이 신형기 개발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나서서 이것을 봉합을 하려고 하는데 워낙에 천문학적인 금액이 걸려있는 대형 사업이다 보니까 이 두 업체가 사활을 걸고 덤벼들고 있어서 쉽게 조율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이 두 개 나라가 함께 3.5세대 전차를 대체하는 차세대 전차를 같이 만들자라고 했었죠. 그런데 독일 측에서 KF-51 판터라는 모델을 만들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레오파르트 2 시리즈를 가지고 이탈리아라든가 노르웨이 같은 국가들을 규합을 해서 현재 나와 있는 가장 최신 버전 A8 버전의 후계형을 개발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탈리아는 이 전차 개발 사업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MGCS 공동 개발 파트너인 프랑스 입장에서는 독일이 이 전차 개발 사업을 엎어버리고 나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미 시제 차량을 만들어놨던 EMBT 강화된 주력 전차라고 해서 Enhanced Main Battle Tank라고 해서 이런 괴상한 모양의 전차를 만들기는 했는데 이것을 더 보강해서 개발을 완료를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르클레르 전차의 성능 개량을 서둘러야 한다.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MGCS는 독일의 행보로 봤을 때는 엎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FCAS 사업 역시도 에어버스와 다쏘의 이견이 조율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엎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라팔과 유로파이터도 이러한 의견 조율 실패 때문에 각각 따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FCAS도 결국에는 라팔, 유로파이터의 전철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밥그릇 싸움이 참 무섭네요. 다음 소식은 우리나라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유럽에 있는 해상작전 헬기가 우리 해군의 차세대 해상작전 헬기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우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된 해상작전 헬기 도입 사업에 예상하지 못했던 도전자가 튀어나왔습니다. 유럽 각국에서 그야말로 죽을 쓰고 있는 공동개발 헬기 NH-90 C 타이거가 유력 후보 MH-60R C 호크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사업 계획이 확정된 한국 해군의 신형 해상작전 헬기 도입 사업에 유럽 공동개발 모델인 NH-90 C 타이거가 도전장을 내고 수주 경쟁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복수의 유럽 방산 전문 매체들이 1월 9일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제15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된 신형 해상작전 헬기 도입 사업은 2025년부터 2032년까지 총 사업비 2조 8,700억 원을 투입해 22대의 고성능 해상작전 헬기를 9개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새로 도입되는 해상작전 헬기는 1990년대에 도입된 구형 링스 11대와 2000년대에 도입된 슈퍼링스 11대 등 22대의 링스 계열 헬기를 대체하게 됩니다. 해군은 울산급 배치 3 호위함과 KDDX, 정조대왕급 등 대형함 배치 추세에 맞춰 해상작전 헬기도 중형급 이상의 고성능 모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군의 작전 요구 성능과 가용 예산 범위에 부합하는 기종은 미국 시콜스키사의 MH-60R, 유럽 NH 인더스트리의 NH-90 2개 기종뿐인데요. 이미 12대 도입이 진행 중인 MH-60R이 추가 도입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NH-90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독일이 주도할 것으로 알려진 이번 입찰은 구형 해상작전 버전인 C 라이언이 아닌 MRFH 또는 C 타이거로 알려진 신형 모델입니다. 지난해 초도기가 출고된 C 타이거는 독일 해군이 31대를 발주해 주력 해상작전 헬기로 운영할 예정인 최신 기종입니다. NH 인더스트리 측은 수주 가능성이 낮은 이 사업에서 승리하기 위해 공세적인 기술 이전 제한과 가격 덤핑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유럽에서 골칫덩이로 낙인 찍힌 NH-90이 한국 시장에서 MH-60R을 상대로 어느 정도 선전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NH-90 헬기, 우리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농협 헬기라고 불리는 그런 헬기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이 4개 국가가 함께 개발했는데 네덜란드는 발주를 했지만은 지금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상작전 헬기 버전을 도입을 했는데 부식 방지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동체 주요부에 염분으로 인한 부식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업체 측에서 사후에 문제를 해결해 주긴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네덜란드 해군에 문제가 많은 헬기다라고 단단히 낙인이 찍혔죠. 그리고 기존의 NH-90 NFH라고 되어 있는 나토 프리게이트 헬리콥터라고 명명되어 있는 기존의 해상작전 헬기 버전인 시라이언 같은 경우에는 납기 지연, 높은 운용 유지비, 낮은 가동률 이것들로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아왔습니다. 시간당 운용 유지비가 굉장히 비싸다라고 알려져 있는 F-35가 3만에서 3만 5천 달러 정도의 유지비를 갖고 있는 데 비해서 이 NH-90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유지비가 5만 달러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헬리콥터 치고는 굉장히 비싼 가격이고 우리가 도입할 예정인 MH-60R의 2배에서 3배에 육박하는 엄청난 수준이죠. 납품 실적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 평가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 또 후속 군수 지원에서도 계속해서 나쁜 평이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획득 가격도 굉장히 높은 편이어서 사실 우리 해군이 이 NH-90을 도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헬기가 출사표를 낸다라는 것은 미제 무기의 독점 시장이나 다름없었던 한국의 출사표를 낼 때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의 기술 이전 그리고 절충 교역, 경우에 따라서는 덤핑 전략을 쓰기도 했었죠. 아마도 NH-90이 한국의 해상작전 헬기 사업의 출사표를 본격적으로 낸다면은 기술 이전이나 절충 교역이나 파격적인 가격, 셋 중에 하나는 제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기술 이전과 가격에 굉장히 많은 점수를 두고 있는 우리 정책 결정자들에게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긴 하겠지만은 우리 해군 골키퍼 시리즈를 통해서 유럽제 무기의 악명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을 했었죠. 정말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은 MH-60의 아성을 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